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0페이지요.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부분입니다. 오늘 다루는 부분은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부분은 부동산학 개론에서 비교적 편한 파트입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래서 점수를 따기도 쉬운 부분에 해당됩니다. 다 맞으셔야 됩니다. 개발 및 관리론은 아주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다 맞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진도는 개발 및 관리론 다 나가고 감정평가론 앞에 감정평가 기초이론까지 나갈 예정입니다. 자, 우선 먼저 120페이지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들어갑니다. 120페이지요. 페이지 120. 어떤 용어에서부터 우리 시작할 거냐면요.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는 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는 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는 말의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분수고요. 그리고 분모는 단위 면적입니다. 단위 면적을 작기 나름입니다. 1제곱미터를 단위 면적으로 해도 되고요. 100제곱미터를 단위 면적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1제곱미터의 땅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토지 1제곱미터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 분자는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입니다. 그럼 땅의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늘린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생산물을 만듭니다. 여러분, 생산물을 만들m에 있어서 투입되어야 하는 것들을 나열해 보면 제일 먼저 노동, 그 다음에 자본, 그 다음에 토지, 이제 얘네들을 투입해서 생산물을 늘려갑니다. 그러면 노동과 자본과 토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여기 땅에 이런 식으로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늘린다. 땅에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늘린다. 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노동의 경우를 농부라고 해보자고요. 농부. 그리고 자본의 대표적인 이제 실물 자본의 예로서 낫을 들어봐요. 낫. 그럼 농부가 낫을 들고 논에 들어가서 수확을 하는 걸 생각해봐요. 그러면 논의 크기는 우리 강의실 한 10,000배만한 크기라고 가정해요. 그러면 강의실 10,000배만한 크기의 논에 농부가 나도 어떻게 그리지? 낫을 들고 들어가서 수확을 하는 겁니다. 낫을 들고 들어가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부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수확량이 늘겠죠. 그죠? 수확량이 는다. 그런데 농부가 1명 들어가는 것보다 2명 들어가고 3명 들어가고 4명 들어갈수록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은 늘어나는 게 되죠. 맞습니까? 농부 수가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갈수록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적어지는 거니까 저 값이 작아지죠. 이 값이 올라가는 거, 땅의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늘리는 거,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집약적 토지이용이라고 그래요. 집약적 토지이용은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그 땅에 건물이 높이 올라가는 것도 집약적 이용입니다. 건물이 낮게 이용되는 건 집약적 이용과 대응되는 말입니다. 그걸 조방적 이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올라가는 게 뭐라고요? 네, 집약적 토지이용, 집약적 토지이용이라 그러고, 이게 낮아지는 건 조방적 토지이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약농업, 조방농업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야를 공부하지 않으셨거나 고등학교 때 공부한 걸 싹 다 청산하신 분은 조방이란 말을 나 처음 듣는다고 느끼시는데, 고등학교 때 저거 배운 거예요. 조방이란 말 단어. 그 일본식 표현이긴 한데요. 드문드문 넣는 걸 조방이라고 그래요. 조방.
집약과 대응되는 말. 그래서 조방적 토지 이용입니다. 집약적 이용은 땅의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많이 하는 거. 땅의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적게 하는 건 조방적 이용. 건물이 높이 올라가는 건 집약적 이용이고 건물이 낮게 이용되는 건 조방적 토지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 논에 농부가 낫을 들고 들어가 수확을 하는데 농부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확량이 늘겠죠. 수확량이 늘면 즉 생산량이 는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팔면 수익이 늘어나겠지. 근데 노동과 자본을 고용해야 되니까 비용도 늘어나겠죠. 그러면 수익과 비용을 따졌을 때 거기서 수익이 비용보다 많으면 이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윤이 극대화될 때까지 계속 집약도를 높여가겠죠. 다시 말하면 이윤이 계속 발생하는 한 노동과 자본의 고용을 증가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산량을 늘릴 거 아니에요. 이윤이 발생하는 한. 그럼 언제까지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여기다 늘릴 거냐? 다시 말하면 집약도를 높여갈 거냐? 이윤이 극대화가 될 때까지. 그렇죠? 고로 집약적 토지 이용을 계속해 갈 것이다. 그런데 집약적 토지 이용을 딱 그쳐야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점이냐면 이윤 극대점. 이윤이 극대되어지는 점까지 집약도를 높일 것이고 이윤이 극대가 되는 점을 넘어서면 오히려 이윤이 줄어들 테니까 집약도를 높이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집약적 토지 이용을 그만 딱 그쳐야 하는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집약 한계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조방적 토지 이용에도 마찬가지인데 조방적 토지 이용을 한없이 계속할 수는 없고 조방적 토지 이용을 딱 그쳐야 하는 점을 조방 한계라고 해요. 그러면 집약과 조방이라는 말은 설명했으니 이제 한계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계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 어느 부분에서 한계라는 말이 등장한 거냐면 사실 앞쪽에서 한계라는 말이 우리 교재에 있어요. 그러나 다만 기초과정이다 보니 거기에서는 깊이 있게 언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루게 되냐면 방금 이야기한 부분에서 한계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는데 이 한계라는 부분이 어디서 우리가 이야기하냐면 한계 효용에 관한 이야기를 수요 공급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44페이지에 그래프가 있고 그 그림을 설명할 때 한계 효용으로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계라는 개념을 사실은 거기서 배우고 또 49페이지 공구 곡선 이야기할 때도 한계라는 말을 배우게 돼요. 그런데 이론 강좌에 가서 할 거예요. 기초 강좌에서는 제가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넘어갔고요. 그럼 이제 지금 와서 120페이지로 와보니 왼쪽 사이드에 한계 수입이니 한계 비용이니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계라는 말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한계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한계라는 말의 의미는 영어로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우리말은 한계가 의미하는 바는 이런 뜻이에요. 추가한다는 뜻이에요. 추가한다. 추가적 또는 추가.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 빵을 먹었다. 그랬더니 만족을 얻는다. 그때 그 만족을 유식하게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말이 효용이라 그래요. 빵 하나 먹었다. 그 빵에서 얻는 만족을 뭐라고 한다고요? 효용. 어떤 내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했다. 거기서 만족을 얻는다. 그걸 효용 그래요. 그럼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함에 따라 얻는 만족.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효용.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함에 따라 얻는 만족을 효용이라 한다. 그런데 물건 하나를 추가로 늘림에 따라서 재화나 서비스를 내가 추가로 소비함에 따라 빵 하나를 추가로 먹음에 따라 추가로 얻는 효용. 빵 하나 추가로 먹음에 따라서 추가로 얻는 효용.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한계 효용 그래요. 빵 하나 추가로 먹었어요. 재화를 추가로 소비했어요. 그에 따라 추가로 얻는 효용, 한계 효용, 추가적인 효용이란 뜻이에요. 물건 하나 추가로 만들었어요. 물건을 만드는 게 생산인데 물건 하나 추가로 만들었어요. 그때 추가적인 생산은 한계 생산. 물건 하나 추가로 만들어서 팔았어요. 추가로 얻는 수입은 그 물건 하나 추가로
이 물건 하나가 얼마냐면 500원인데 이 물건 하나 팔 때 추가로 얻는 수입, 한 개 수입. 물건 하나 추가로 만들어서 추가로 얻는 수입, 한 개 수입. 저 물건 하나 추가로 만들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한 개 비용. 이렇게 한 개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될 수 있어요. 한 개. 두 번째 한 개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경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경계. 경계선 할 때 경계. 예를 들어서 경계의 의미는 이런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도 참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이렇게 할 때 그 한계. 근데 한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참았어요. 그런데 한계가 딱 도달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경계선에 도달하자 못 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둘의 의미는 서로 통해요. 마지막 부분의 가장자리에 끄트머리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빵 하나 더 먹었을 때 이런 의미고, 경계는 어떤 부분의 마지막 부분. 그래서 이런 식의 의미죠. 경계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요. 의미가 이렇게 택지, 그 다음에 여기 농지. 그러면 택지로 이용되는 부분의 끄트머리, 택지로 이용되는 부분의 끄트머리, 택지와 농지의 경계상에 있는 땅. 이걸 한계 택지의 줄임말 한계지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한계지. 그러면 이 한계지라는 말은 실은 어디서 나왔었느냐 한번 찾아보실까요? 한계지라는 용어는 우리 교재 실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면요, 34페이지 펴보실래요? 34페이지. 한계지 있습니까? 제일 밑에. 그때 그 용어만 안 하고 넘어갔어요. 한계지의 의미, 택지와 농지의 경계상에 있는 땅, 택지와 농지의 경계상에 있는 땅,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또요, 여기서 또 한계, 경계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보실래요? 집약 한계. 방금 집약 한계. 그럼 집약 한계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집약적 토지용의 가장자리 끝. 집약적 토지용의 경계점. 더 이상 집약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 점. 조방 한계. 조방적 토지용의 한계점. 방금 말한 한계지. 이렇게. 그러니까 한계라는 말이 진짜 많아요. 우리 부동산학에서 쓰는 한계란 말이. 그래서 이 한계의 의미를 잘 모르면 한계를 배우다가 한계를 느껴요. 그러니까 한계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아주는데 이 둘은 의미가 통한다. 마지막의 끄트머리의 가장자리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집약적 토지 이용을 딱 그쳐야 하는 점, 집약적 토지 이용의 경계점. 그 점이 뭐라고요? 집약 한계. 조방적 토지 이용의 경계점, 조방적 토지 이용을 그쳐야 하는 점, 조방 한계. 그런데 어느 점까지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할 거냐? 이윤이 극대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집약 한계점의 특징은 이윤 극대점이다. 기초과정에서는 딱 그만큼만. 제가 이제 이론 과정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윤 극대점은 또 뭐냐? 그렇게 또 들어가요. 그러나 그냥 이윤이 극대화 되는 점까지 생산량을 늘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집약도를 높여간다. 그 다음에 조방 한계, 드문드문 이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바로 그 점은 어떤 점이냐? 이 점은 적어도 손해는 나지 않는 점. 그러나 이윤이 나지도 않는 점. 이윤이 남은 생산을 늘릴 거예요. 그 점을 우리는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은 점에서 우린 정상이윤만 존재한다고 그랬죠.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으면 정상이윤만 존재하는 점, 바로 그러한 점이 손익분기점이에요. 손과 이익이 분기가 되는 점, 손익분기점. 그게 조방적 토지용의 한계점. 그러면 토지용의 상한선이 집약한계, 토지용의 하한선이 조방한계. 이렇게. 또요, 우리는 농부가 이렇게 논에 낫을 들고 들어가 수확하는 상황을 가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방금 강의실 만배만한 논에 농부가 몇 명 정도 들어가는 게 딱 좋으냐면 100명 정도 들어가는 게 딱 좋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보는 거죠. 여기는 낫을 들고 들어가는 농부의 수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로 인한 수확량이에요. 그랬을 때 50명까지 농부수를 늘렸을 경우, 100명 늘렸을 경우, 여기가 50명, 여기 100명이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50명까지 농부수를 늘릴 때는요, 수확량이 급속도로 증가해요. 아주 급속도로 증가해요.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여기서부터 느는 정도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둔화되기 시작해서 이렇게 늘어요. 이렇게 느는 정도가. 그래서 급속하게 느는데 여기는 급속도로 는다. 여기는 느는 정도가 둔화되면서 는다. 여기는 아예 준다. 그래서 여러분 수학이 여기는 체증해요. 여기는 증가하는데 체감적으로 증가해요. 여기는 아예 감소해요. 그럼 어째서 50명까지는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50명에서 100명으로 늘 때 느는 정도가 둔화되느냐? 노는 크기는 한정돼 있는데 농부가 한 명이 들어가는 것보다 두 명이 들어갈 때 세 명이 들어가면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우리 강의실에 이 큰 강의실에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두 명이 공부하면 좀 낫고 오늘 강의실 끝나고 수업 다 끝나고 남아서 한 명보다는 두 명보다는 세 명이 좀 더 분위기가 낫고 10명쯤 되면 훨씬 더 낫고 만약에 20명이 남아서 공부하면 진짜 할맛 나고 30명, 40명쯤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100명쯤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화장실 사용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혹시 200명이 남았다 그러면 이제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런 거예요. 크기는 한정돼 있는데 사람 수가 많아지니까 수학량이 처음엔 늘다가 101명차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수학이 줄어요. 왜? 수학할 때 옆 사람을 신경 쓰면서 수학해야 돼요. 잘못하면 별을 수학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 다리를 수학하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자체가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수학 체감의 법칙 그래요. 수학 체감의 법칙 써줘야 됩니다. 잘. 집약적 토지 이용을 하다 보면 무슨 법칙이 나타난다? 수학 체감의 법칙이 나타난다. 이렇게요. 제가 그냥 설명하고 옛날에 말로만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 쓰신 거 보니까 이렇게 쓰셨던 거죠. 수학 체감의 법칙.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수학 체감의 법칙, 국어 체감의 법칙, 영어 체감의 법칙이 있느냐고 제가 분명히 이렇게 발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말 없는 거고요. 수학 체감의 법칙입니다. 의미 잘 알아두십시오. 수학 체감의 법칙. 집약적 토지 이용을 하면 수학 체감의 법칙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 체감의 법칙 그러는 거니까 여기 체증 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생산의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는데 우리한테는 요 2단계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단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학 체감의 법칙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21쪽에 입지 잉여를 잠시만 보류하고 순서를 바꿔서 5번을 먼저 보면 지가와 토지 이용이네요. 여러분 땅값이 높은 곳은 건물이 높이 올라갈까 낮게 올라갈까? 높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땅값이 높은 곳은 집약적 이용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땅값이 비싸질까 싸질까? 비싸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땅값이 비싸지면 집약적 이용을 하고요. 집약적 이용을 하면 땅값이 다시 비싸지고요. 이해가십니까? 지가와 토지용 사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피드백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차 산업보다는 2차 산업이 2차 산업보다 3차 산업이 더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것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 이용에 있어서도 1차보다 2차가 더 집약적으로 이용할 것이고 2차보다 3차가 더 집약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 정도 감 잡고 다시 우리는 4. 입지잉여로 돌아올게요. 자, 위로 가시면 4. 입지잉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입지잉여라는 말을 합시다. 여러분 입지잉여라는 말이 있는데요. 입지잉여란 용어 개념 설명할게요. 보세요. 이게 어느 대학교 이래도 좋고요. 그냥 우리 에듀윌 학원 그래도 좋습니다. 이게 에듀윌 학원이에요. 그런데 에듀윌 학원 바로 정문이 여기 있다 합시다. 우리 에듀윌 대방학원이라고 하시다. 근데 만약에 에듀윌 학원 바로 옆에 어느 식당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A라는 식당. 에듀윌 학원 나오자마자 바로 A라는 식당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100m쯤 떨어진 곳에 있다 합시다. 그런데 두 식당의 규모도 똑같고 음식 맛도 똑같고 메뉴도 같다 합시다. 전혀 경영 능력 차이도 없어요. 식당 주인에. 그런데 식당의 거리는 100m가 떨어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A 식당과 B 식당의 월 수입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A 식당의 월 수입 200만 원. B 식당의 월 수입은 150만 원이라 합시다. 그럼 얼마 차이 나요? 50만 원 차이 나죠? 50만 원은
아무런 차이 아니고 오로지 딱 하나, 입지 조건 차이죠. 이 입지 조건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초과 수익을 입지잉여라고 그럽니다.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A 식당이 B 식당보다 입지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초과 수익을 입지잉여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입지 조건이 되게 유리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상에서 이렇게 입지 조건이 되게 유리한 곳을 뭐라고 그러게요? 일상에서 이런 곳을 뭐라고 그러게요? 일상적인 표현으로. 아니 일상적인 표현으로 되게 이렇게 입지 조건이 되게 유리한 곳을 뭐라고 하냐고. 요. 노른자유라 그러잖아. 노랗게 그랬잖아. 노랗게. 노른자유라고 그러잖아. 아, 나 진짜. 아, 노른자위. 그쵸? 들어보셨죠? 네, 노랗게 그랬잖아. 노른자위를 한다. 그 노른자위를 학술적으로는 입지잉여가 100이 되는 곳, 그런 뜻으로 써요. 그래서 입지잉여가 100이 되는 것을 100% 입지다 이렇게 말해요. 100% 입지. 맞아요? 예, 이 100% 입지라고 하고, 이 100% 입지는 입지 조건이 되게 유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입지하려는 사람, 예를 들면 갑, 을, 병, 정, 전부 여기 입지하고 싶어요. 거기에 입지하려는 사람을 유식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입지 주체라고 그래요. 입지 주체. 그럼 거기에 입지하려는 입지 주체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치열한 입지 경쟁이 발생해요. 치열한 입지 경쟁이 발생하게 되고요. 치열한 입지 경쟁의 결과 저기 부분에 지대나 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대나 지가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럼 지대나 지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여기에 높은 지대나 지가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업종만 입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집약적 이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높은 지대나 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업종들은 입지 경쟁에서 탈락해. 그래서 입지 경쟁에서 병과 정, 이런 입지 주체가 탈락했다 합시다. 그럼 병과 정은 입지 경쟁에서 탈락해서 100% 입지에 입지하지 못하고 100% 입지를 벗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100% 입지를 벗어나다 보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입지잉여가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럼 입지잉여가 줄어들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입지잉여가 100이 되는 곳, 여기는 입지잉여가 90이 되는 곳, 80이 되는 곳으로 벗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드디어 입지잉여가 뭐가 되는 것도 있냐면, 그렇죠, 입지잉여가 0이 되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입지잉여가 0이 되는 여기는 입지잉여가 0이 되는 곳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입지잉여가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입지잉여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입지잉여가 0이 되는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입지잉여가 0이 되는 여기를, 그렇죠, 여기를 한계 입지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한계는 추가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경계 의미로 사용된 거죠. 그럼 입지잉여가 발생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경계가 되어지는 곳, 한계 입지. 그러면 한계 입지점의 특징은 뭐가 제로가 되는 곳? 입지잉여가 0이 되는 곳, 입지잉여가 0이 되는 곳,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맞아요? 그렇다면 입지잉여가 발생하려면 적어도 뭐 이상이라 해야 돼요? 한계 입지 이상이라 해야 돼요. 한계 입지 이상이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입지잉여는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용어에 대한 내용 정리를 잘 하셔요. 됐습니다. 그만큼. 그 다음 도시 스프롤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도시 스프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가장 키워드에 바로 체킹해 볼게요. 문장으로 가셔서 여러분 두 번째 줄에 확산이란 말에 동그라미. 도시 스프롤은 도시가 확산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냥 확산 아니에요. 확산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하셨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줄에 무질서 있습니까? 무질서의 세모. 두 번째 줄에 불규칙의 세모. 확산은 확산인데 불규칙하고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도시가 확산되는데 평면적으로 확산된다. 근데 불규칙하고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도시가 불규칙하고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스프롤이라고 말해요. 스프롤. 따라서 스프롤이라는 말 뜻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스프롤. 용어 정리 잘 하십시오. 도시가 확산되는데 불규칙하고 무질서하게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것. 이것이 스프롤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도시가 확산되는 게 뭐라고요? 스프롤인데 그냥 확산 아니에요. 그럼 도시 확산 현상 이렇게 말할 텐데 굳이 스프롤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도시 확산 현상이라 안 하고 도시 스프롤이라고 하는 것은 확산한 확산인데 그냥 확산이 아니라 불규칙하고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거다. 아셨죠? 그럼 왜 그럴까요? 개발도상국,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후진국에서 토지 이용 계획이나 도시 계획 같은 경우를 소홀히 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원인은 그래요. 자, 근데 이 스프롤이 나타나는 유형은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땅이 좁은 나라와 넓은 나라가 달라. 예를 들어 2, 30층 건물이 지어졌다. 근데 지어질 곳이 없더라. 2, 30층 건물이 계속 지어지면서 확산되는 것. 이거하고 자, 2층, 3층 건물이 지어졌다. 2, 3층 건물이 지어졌는데 지어질 곳이 없으니까 이제 2, 3층 건물이 계속해서 지어지면서 확산된다. 이렇게. 자, 그럼 2, 30층 건물이 지어지고 지어질 것이 없으니까 2, 30층 건물이 확산되는 건 2, 3층에 비해서 2, 30층은 집약적 이용이죠. 그러면 고밀도일까 저밀도일까? 고밀도 연쇄 개발 현상, 고밀도 연쇄 개발 현상, 저밀도 연쇄 개발 현상. 당연히 2, 30층은 고밀도죠. 그런 반면에 2, 3층 건물이 지어지는 건 저밀도죠. 그러면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교해 보죠.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고밀도 연쇄 개발 현상일까? 저밀도 연쇄 개발 현상일까? 고밀도 연쇄 개발 현상이죠. 그런데 반하여 미국은 저밀도 연쇄 개발 현상으로 나타나겠죠. 그럼 고밀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높이 올라가는 개발이 이루어지는 확장되는 거죠. 그런데 반하여 미국같이 땅이 좀 넓은 나라는 저밀도 연쇄 개발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 이런 식의 개발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아시죠? 어릴 때 개구리 보셨습니까? 개구리 뛰는 거 보셨죠? 개구리 점프합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점프하는 곳만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개발이 마치 군데군데 개구리가 점프하듯이 군데군데 개구리 뜸뛰기식 개발이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거를 개구리 뜸뛰기식 개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진짜로. 또는 날 비자 땅 지자 써서 비지적 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앞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기초과정에서 그 얘기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초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우리가 기본서, 이론과정, 본과정을 공부하기 위한 배경지식 쌓는 과정이에요. 근데 아직 기초용어, MPTS, MBB 이런 용어 기초만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갖고 싹 다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아직 본강좌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 그러나 개발 및 관리론 부분에서는 좀 비교적 쉽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많은 걸 터치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한 번에 완벽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알려고 하지 마요. 완벽하게 알려고 그러면 공부할 게 많아져요. 딴 과목을 하지 말고 개론의 비중을 둬야 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1월, 12월은 조금 민법에 먼저 비중을 둬두세요. 제가 그런 말로 조금 이야기를 가볍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제 민법은 되게 잘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1월 때부터는 개론에 신경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론 어쩐다고요? 그래서 1월 때부터는 개론도 좀 이렇게 잘하실 수 있도록 3월 달부터는 공법에 좀 더 비중을 두시고 5월 달부터는 중공세 세 과목에도 비중을 둬서 잘하시고 또 7월 달, 8월 달은 공부했던 거 문제풀이 하시고 9월 달은 전체를 다 이렇게 아우르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서 시험처럼 연습하신 다음에 10월 달에 마무리 딱 하시면 합격하신단 말이에요. 합격을 축하해요.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 갈 거니까 기초과정에서는 용어만 또 제가 알려드리는 만큼만 딱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기초과정에서는 굳이 기초서 읽으시지 않아도 돼요. 필기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기초서에 OX 뒤에 있는데 그런 거 안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안 넣었어요. 하나도 없었어. 그냥 밍숭밍숭하게 기초서니까 그렇게만 했다고. 그런데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출판팀에서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잘 만들고 싶다. 좀 넣어주라. 안 넣으면 안 될까? 넣어주라. 그렇게 해서 그것도 우리 회사의 이제 입장을 딱 고려해서 넣은 거지. 사실은 기초 과정에서 위에 있는 OX까지 다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은 글자가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시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이제 그 대신 1월 달쯤 가면 서툴지만 기본서를 조금씩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월 달쯤 가면 기초 과정에서 공부했던 배경 지식을 기초로 기본 과정 강의를 다시 들으시면서 기본서를 읽기 시작하는 시기. 3월 달부터는 이제 단원별로 나오는 우리가 출간되어지는 기출 문제집 과거 한 10년치를
책 순서로 발간하는 책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같이 병행하시면서 기출문제를 연습하는 시기.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은 강의를 듣는 시기 계속 들으세요. 그러니까 필기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랬고 기초서를 읽지 않으셔도 된다 그랬고 그냥 뭐 하면 돼? 많이 들어요. 처음에는 듣는다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제가 하지 않는 건 하지 마세요. 제가 하지 않는 것도 다 해버릴 거야.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잘하지를 못하는 거야. 열심히 메모도 하고 필기도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야 저분은 공부하는 나름대로의 자기 방식이 있나 보다. 그런데 5월달 가서 뭐라고 와요? 결혼 때문에 미치겠어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필기도 열심히 하고 잘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적었을 뿐이에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기초수에 적어. 그리고 책 바뀌면 기본수에 적어. 그리고 프린트 하나 좀 프린트에 적어. 그리고 나중에 안 배웠다 그래. 이야. 그러지 마시고 들으시고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또 들으시고 잊어버리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듣고 잊어버리는 것과 두 번째 듣고 잊어버리는 게 달라요. 첫 번째 오늘 듣잖아요. 잘 들었어. 그 제가 다음 주에 물어보면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안 배웠다 그래. 다음에 또 들으면 들은 듯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또 이제 또 이해도가 달라져요. 다음번에 또 들을 때는 이해도가 또 달라져요. 아, 그게 그런 거였구나. 그때 외우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그러면 외우는 게 적어져요. 근데 아직 이렇게 안 됐을 때는 어떤 분이 물어봐요.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나요? 아, 지금 막 속에 있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근데 다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부담스럽냐고 다 외워야 된다 그러면. 그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외우지 않아도 될 게 많아요. 왜 외우지 않아도 되냐면 다 이해했거든. 다 이해해서 말은 못 하겠어. 나오면 물어보면 말은 못 하겠는데 그 선택지에 나오면 골라. 이거네 뭐. 이러면 됐지. 그렇죠? 어떤 거는 답을 맞추면 되는 거잖아.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외울 때는 이해가 된 상황에서 외우세요. 그때부터 외우시면 돼. 아, 이거 중요하네. 그럼 외우시고 뭐 줄에 중요하지 않네 뭐. 그러면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막 외우기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기억 용량이란 게 정해져 있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외울 건 되게 많고 내가 외우기는 힘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재미도 별로 없고 안 하고 싶죠. 그리고 잘 외워지지도 않아요. 능률도. 그러니까 지금은 잘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시기가 요새는 날씨가 막 추웠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아까 몸살기가 계속 와가지고요. 근데 금방 하시더라고. 강의실에 이렇게 막 보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요. 막 그러시더라고. 컨디션이 좋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일요일부터 그때 지난주부터 몸살기가 와가지고 막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프지 않도록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122쪽에 이 침입적인 토지 이용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침입적인 토지 이용이란 말이 뭐냐면, 자, 여기에 특징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이야기를 특징에다 적용하지 마세요. 아셨죠? 특징은 기초과정에서 안 할게요. 다만 단어만 설명하려고 그래요. 침입과 여기 계승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시험에. 또 우리 공부할 때 앞으로 많이 나오니까 잠깐만 봐주실래요? 침입과 계승 이 말인데요. 이게 뭘 말하느냐? 자, 예를 들면 이래요. 예를 들면 여기가 고가주택이라고 가정해봐요. 고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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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주택. 그럼 고소득층 주거지역이죠. 그렇죠? 그죠? 여기는 저가주택이라고 가정해봐요. 저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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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주택. 그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죠. 그런데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여기에 있는 주택이 낡아진 거예요. 그럼 낡아지면 이 자리를 누가 들어오느냐면 저소득층이 들어오겠죠. 그럼 저소득층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자리를 들어오면 여기는 아직 고소득층들이죠. 고소득층들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잘 어울려 함께 살 수 있는 행복한 사회가 됐어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그런단 말이죠. 뭐로 받아들인다? 이질적 개체로 받아들여요. 이질적 개체로. 이질적 개체가 들어온 거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침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침입이란 말이 학술 용어예요. 간혹가다 물어보기를 침입이란 말을 진짜 씁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이거 학술 용어예요. 아셨죠? 네, 침입. 이질적 개체가 들어오는 거.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들어온다. 침입이다. 근데 그게 여기가 저소득층 주거지역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그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재개발이 됐대.
재개발이 되는 바람에 여기에 저소득층이 들어온다. 아니면 고소득층이 참 들어온다. 고소득층이 저가주택을 사서 여기에 고가주택을 지었다고 합시다. 이것도 뭐다? 침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질적 개체가 들어오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른다? 침입이라 부른다. 자, 근데 침입이 여기도 저소득층이 들어왔대요. 여기도 저소득층이 들어왔대. 여기도 낡아지다 저소득층이 들어왔대. 저소득층이 들어오면 얘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계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침입이 계속되다 보면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계승이 된다. 계승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게 돼요. 진짜 많이 쓰는 말 천이라고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침입과 계승이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 아십시오. 여기까지 공부하고 그 특징에 제가 적용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꼭 물어보는 분이 있어. 질문방에. 지금 설명한 이야기 듣고 나서 특징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네요. 적용하지 마. 부탁이에요. 침입과 계승이란 말 뜻만 이해해달라고. 이질적 개체가 들어오면 침입이다. 그걸 이어받는 건 계승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가주택가에 저가주택을 헐어내고 고가주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방금 재개발했다고 합시다. 그럼 낡은 서민 아파트 5층짜리 헐어내고 20층 30층 들어섰다. 침입이잖아. 그렇죠?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약간 살붙여 갈 거라고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내용도. 그리고 엄청 중요하지도 않아. 그 밑에 있는 특징들은. 지금 제가 말한 이 단어가 훨씬 더 중요해요. 단어 뜻만 잘 아실 것. 기초과정에서. 그 다음 직주분리와 직주접근 이야기 할게요. 직주분리하고 직주접근이요. 자, 직주분리하고 직주접근의 뜻입니다. 먼저는 직주분리가 먼저예요. 그 다음 직주접근입니다. 뭐를 먼저 한다고요? 직주분리. 그 다음에 직주접근. 분리가 먼저고 접근이 나중이다. 자, 먼저 직주분리부터 할게요. 용어. 직주분리. 요게 먼저고 그 이후에 분리 이후에 직주접근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직주분리를 먼저 설명한다 했으니 직주분리로 가겠습니다. 직주분리는 이런 거예요. 뜻. 직주분리의 뜻. 직장을 도심에 두고 있는 근로자가 주거를 외곽으로 옮기는 현상. 그럼 여기는 주거예요. 주거. 직장을 도심에 두고 있는 근로자가 주거를 외곽으로 옮기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직주분리라고 해요. 그럼 이와 같은 직주분리가 왜 나타나는가? 자, 이해를 하자고요. 외우려고 접근하지 마시고. 외우려고 접근하면 이게 많아지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받는다 그랬죠? 자,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원인. 직주분리의 원인. 직주분리가 나타나는 원인은 첫 번째, 여기에 땅값이 너무나 비싸대. 그래서 땅값 싼 곳을 찾아서 집값 싼 곳을 찾아서 바깥으로 나갔대. 그러면 집값이나 땅값이 너무나 비싸서 바깥으로 나갔다. 그럴 수 있죠. 두 번째, 여기에 있었던 아토피가 생겼대. 어른인데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공기 맑은 곳으로 가자. 여러분 아토피 원래 없었는데 어른인데 아토피 생기는 어른들도 있어요.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공기 같은 경우. 그래서 바깥으로 나갔다. 공기 맑은 곳으로. 그 제 아는 어떤 후배 선생은 이렇게 딱 생긴 게 되게 인상이 좋게 생겼어요. 딱 봐도 둥글둥글하고 딱 봐도 딱 게으르게 생겼어. 딱 정말 인상이 좋아. 사람도 좋아. 그런데 딱 봐도 그냥 게으름 이렇게 딱 돼 있어. 막 움직이는 것도 막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고 막 그렇게 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결혼을 했지.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아토피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외곽으로. 서울을 벗어나서 그것도 한참 바깥으로. 공기 맑은 곳으로. 그래서 제가 나갔는데 공기가 되게 맑고 좋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찬 공기 같은 경우가 느껴진다는 거야. 겨울이 아닌데도. 그리고 그런 공기 맑은 곳으로 간 거야.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너 출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뭐 좀 고생하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너처럼 게으른 애가 나중에 전화해서 출근 안 될 텐데 아빠가 되니까 이게 바뀌더라고요. 아이들 둘 아토피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출퇴근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하고 그러면 또 술 한잔 하고 그러면 대리운전 불러야 되잖아요. 안 먹는 거야, 술을. 술도 잘 먹고 그러던 사람이 안 먹는 거야. 그래 차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더라고, 진짜로. 하더라고. 근데 아이가
아토피가 없어졌대. 흙이 있는 데 가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환경. 도심 환경이 악화돼서 나간다. 세 번째, 우리 집이 철거된 거야. 이번에 재개발하면서 그 바람에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도심의 재개발로 인해. 네 번째,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가 놓였는데 왕복 10차선이래. 또는 도로가 이렇게 전철이 놓여 있는데 직선으로 놓여 있대. 교통의 발달은 바깥으로 나가는 가장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예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자, 다 이해가 되면 돼. 근데 좀 이따 똑같이 물었을 때 말 못해도 돼. 그냥 이해가 되면 돼요. 됐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결과 이렇게 돼요. 잘 보세요. 결과 일단 외곽으로 나갔으니까 외곽의 땅값은 올라가겠지. 그리고 외곽은 잠만 자고 아침에 또 출근하겠죠. 자, 봐봐요. 아침에 출근해서 여기서 생활하겠죠. 낮에 북적대겠지. 그리고 밤에는 퇴근해야죠. 퇴근하니까 낮에는 여기가 북적대지만 밤에는 한산해지겠죠. 주야 인구의 격차가 생기죠.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 그래요. 가운데가 뻥 뚫리는 도너츠 현상,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아침에 사람들이 전철을 이용하면 전철 혼자 가야지. 또 도로에 차 끌고 나오면 도로 막히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이용하는 비율, 유동인구 비율이 많아지는 걸 유식하게 이렇게 말해요. 북고자 움직일 동자 써서 도심 고동 비율이 증가한다.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거.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금 보세요. 외곽의 지가 상승, 외곽의 침상 도시화, 그리고 낮에는 여기가 북적대지만 밤에는 한산해지는 도심 공동화 현상, 그리고 도심 고동 비율이 증가한다. 도심 고동 비율 잘 몰라도 돼요. 방금 말한 것처럼 도심 고동 비율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사람들이 차 끌고 나오더라. 그러니 도로가 많이 막히더라. 사람들이 전철 이용하더라. 혼잡도가 올라가게더라. 그래서 이렇게 유동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가리켜서 도심 고동 비율, 고동이란 말은 북고자 움직일 동자, 북을 치는 거, 북 알죠? 북고자 움직일 동자 써서 도심 고동 비율이 증가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나중에 또 설명드립니다. 결과 제가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가지 순서대로 답 못해도 됩니다. 뭔 얘기인지 감은 잡으셨죠? 이제 직주 접근으로 갑니다. 분리 이후의 접근입니다. 직주 접근 뜻,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현상. 바깥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현상. 돌아오는 게 회귀죠. 회귀 현상이라고도 해요. 도심으로 돌아오니까 도심 회귀라고도 해. 회귀 현상. 바깥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현상. 원인입니다. 원인도 똑같이 네 가지 얘기할게요. 첫 번째 원인, 도심의 환경이, 도심의 우선 땅값이 또는 집값이 좀 떨어졌대. 도심의 땅값, 집값이 떨어졌대. 돌아와. 도심의 환경이 개선됐대. 도심의 환경이 개선되고 미세먼지도 없어지고 공기도 맑아졌어. 그래서 도심으로 돌아온대. 세 번째,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 여기까지 가는데 너무 막히다 보니까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걸리는 거야. 출근하는데. 그럼 100만 명이 아침에 출근 시간이 1시간이라면 100만 시간이란 말이에요. 너무 아까워.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한대. 정부의 정책적인 유도. 네 번째, 교통체증. 교통이 체증돼서 막혀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교통체증은 가장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돌아와요. 다시 갔던 사람들이.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바깥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도심의 주거용 건물이 고층화되겠죠. 도심의 주거용 건물이 고층화된다. 그다음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주로 나갔었냐면 그래도 나름 좀 사는 사람들이 나갔거든요. 나름 좀 사는 사람이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시기에 어떤 시기냐면 도심의 건물들이 낡아서 새 건물로 바뀌는 시기에 맞춰 돌아와요.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면 소득이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실은 재개발, 재건축함에 따라서 여기 있는 건물이 새 건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낡았던 건물이 새 건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걸 도시 회춘화 현상. 도시가 다시 젊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리를 서울의 한 예를 든다면 종로 같은 경우가 그래요. 종로에 제가 그 전에 있었던 회사의 학원은 종로에 있었는데요. 옛날에 거기 종로. 옛날에는 어른들 약속할 때 뭐 종로 보신각 앞에서 만나, YMCA 앞에서 만나, 저 강남이면 뉴욕역 앞에서 만나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종로에 YMCA나 아니면 보신각 앞에는 젊은 사람들 많았어요, 옛날에. 그러다가 이게 낡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낡아지기 시작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학원에 종로에 있는 학원에서 근처에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맨 음식점이 설렁탕집, 족발집, 내장탕. 젊은 여자분들은 별로 먹을 게 없는 그런 곳이 많았어요. 음식점이. 연세가 드신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로가 보면 연세가 드신 어른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없었어. 그리고 건물들도 낡은 건물들이. 그게 줄을 이뤘었어요. 한동안. 그러던 것이 청계천이 다시 복원되고 건물들의 리모델링도 하고 건물들이 새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일생일대 이렇게 나이트를 가본 적이 별로 없는데 2번인가 가봤거든요. 근데 그 종로 상가에 있는 국일관이라고 혹시 아세요? 국일관 모르는 분 없더라고. 거기만 2번 가봤는데 그 근처에 가면 젊은 사람들 진짜 많았거든요. 옛날에는 많았는데 한동안 없었어. 없다가 나중에는 다시 거기도 리모델링하고 건물 올라가고.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청계천 가보세요. 진짜 사람들 많아져. 건물도 새 건물로 많이 바뀌어갖고 전체적으로 도시가 환해지고 젊어졌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도시 회춘화 현상. 도시 회춘화 현상 이렇게 말한다는 거 아셨죠? 용어를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도심 고동비율이 증가한다고 있고 도심 공동화 현상. 얘는 뭐라고요? 도심 공동화 현상. 얘는 도시 회춘화 현상. 용어 2개 헷갈리지 마세요. 도심이 뻥 뚫리는, 아침에는 출근해서 여기서 생활하니까 도심이 북적대지만 밤에는 한산해지는, 그래서 주야 인구의 격차가 생기는 걸 도심 공동화 현상. 여기는 도시가 좀 소득이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도시가 전체적으로 새 건물로 바뀌고 활력을 찾게 되면서 도시 회춘화 현상. 2개의 용어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직주분리와 직주접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본격적으로 부동산 개발로 우리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잠깐 쉬셨다가 이제 부동산 개발로 들어갈게요. 쉬었다 하시죠.